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영적으로 민감한 엄마와 살면서 귀신을 느끼기 시작했다. 저희 엄마가 원래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이었어요. 얘기를 듣자 하니 잡신도 많이 들리셨고 굿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만큼 기가 약하신 분이었어요. 저는 그래도 기가 센 줄 알았어요. 엄마나 언니는 가위도 엄청 많이 눌리고 악몽도 자주 꾸는데 저는 그런 것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사 가고 나서 고등학교를 적응하고 있던 무렵에 침대에서 자고 있었어요. 저희 집은 자매가 2명, 어린 남동생 1명, 엄마와 아빠 이렇게 5명이 지내고 있었는데 저희 방에 노크를 하시는 건 아빠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야심한 새벽에 저희들이 자고 있는데 누군가 방문을 똑똑똑 두드렸어요. 잠에서 깨버려 가지고 아빠인가 해서 급하게 스탠드를 켜고 문을 열었는데 부엌은 온통 깜깜하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혹시 몰라 온 집안 불을 다 켜고 돌아다녀 봤는데 누가 나온 것 같지도 않아서 순간 머리가 얼어붙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급하게 방으로 들어가서 마음을 추스렸어요. 내가 잠결에 잘못 들은 거다 하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계속 이상한 기척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성분이라면 꼭 한번 느껴봤을 누군가 내 뒤를 몰래 따라오고 있다라는 그런 기척이요. 그게 한두 번이면 과민 반응이다 넘어가겠는데 야자 끝나고 돌아오는 어두운 길에는 언제나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 아시죠? 왠지 내가 돌아보는 순간 그 사람이 내 등 뒤에서 칼을 겨누고 있을 거라는 느낌. 그것 때문에 저는 무서워서 등이 식은땀으로 젖어가는데도 돌아볼 엄두가 안 났어요. 언제나 집에 가는 길이 힘들었지만 스트레스 때문이다 하며 자기 최면을 걸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처음에는 아파트 앞에서 그런 기척이 들기 시작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상했어요. 이제는 아파트 내부 현관에서도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누군가 내 뒤에 있다. 누군가 내 뒤에 서 있어. 칼을 들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머리를 꽉 채워서 손가락이 떨리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들어가지 못해서 저는 결국 집에 있을 언니에게 연락해서 제발 데리러 나와달라고 사정했어요. 그날은 언니가 데리러 나오자 기척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에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라고 수십 번을 자기 최면을 걸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그때 누군가 제 뒤를 습격했어요. 아직도 형체가 또렷하게 기억나요. 그렇게 절 쫓아다니던 뭔가가 모습을 드러냈던 거예요. 감촉이 드는 마당에도 뒤를 돌아보진 못했어요. 이 사람이 내 어깨를 찔렀어. 지금 피가 흘러 바닥을 적시고 있어. 마치 분수처럼 퍼지는 소리가 나고 있어. 하는 촉감 외에 모든 감각만 서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피를 적시는 환상을 보면서도 멀쩡히 걸어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있었어요. 차마 내가 본 것에 대해 현실화시켜버리면 거기서 끝인 것 같은 두려움에 끝까지 내가 본 건 환상이야. 난 다치지 않았어 하고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중얼거리고 거울을 보면서 웃는 연습을 했었어요. 그 이후로 모자를 쓴 그 남자는 매일매일 야자를 하고 돌아오는 저를 뒤에서 찔렀어요. 꼭 그 지점에서만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리게 갔어요. 절대로 누구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정신병자 취급받는 게 무서웠어요. 그리고 내 자신도 현실을 직시하기보다는 핑계를 대면서 현실화시키지 않고 있었거든요. 전 그것을 본 이후로는 내가 보기 시작한 모든 것에 대해 현실화시키지 않고 단지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보게 되는 망상이라고 최면을 걸었어요. 그러지 말 걸 그랬어요. 차라리 빨리 상담을 할 걸. 그 남자는 처음에는 거리, 그 다음은 저희 아파트 현관, 또 그 다음은 현관에서 더 가까이 와서 계단에서 계속 내 눈에 보이면서 수시로 저를 괴롭혔어요. 그리고 결국 그 남자는 집에 들어왔어요. 이건 재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남자가 집으로 침입했던 이후로는 다른 것들까지 보이기 시작했어요. 온몸이 젖어있는 여자 1명이었어요. 머리에서 물기가 떨어지곤 했었는데 언제나 저희 집 베란다에 음습하게 서 있기만 했어요. 그런 것들을 매일 밤마다 보면서 있으려니까 점점 기력도 없어지고 멘탈이 피폐해지는 것 같았어요. 가장 심했던 게 고3이었던 것 같아요. 집까지 쫓아오는 그 남자를 잊기 위해서 저는 언제나 친구에게 집까지 바래다 달라고 부탁해야 했어요.
만약 친구가 없으면 언니한테 부탁했고요. 그 남자가 점점 저한테 주는 영향력이 커져갔어요. 여전히 집 앞에서 찌르고 또 찌르고 자고 있는데 눈을 뜨면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점점 더 저에게 가까이 왔어요. 어떤 때는 노크를 하기도 했지만 가장 저를 미치게 한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구석에서 저를 지켜보는 것이었어요. 전 그때 한계였어요. 이젠 저게 내 스트레스의 산물이 아닌 것 같다고 확신하고 처음으로 언니에게 상담을 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얘기하는 걸 듣고 언니도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싶어서 협조를 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정말 나중에 대학생이 되고 나서야 엄마에게 협조를 구했어요. 엄마에게 나를 지켜보던 그 남자. 그리고 밤마다 저희 집 베란다에 서 있던 물에 젖은 여자. 저희 교실에 붙어 있던 파란 얼굴의 아이들까지. 정말 제가 본 거는 하나도 빠짐없이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그때 말해줬어요. 물에 젖은 여자는 나도 봤어. 저는 그제서야 내가 본 게 정말로 나만의 환상이 아니었던 거구나 했어요. 내가 본 건 축축하게 젖은 머리 하나가 밤중에 방 안을 굴러다니는 거였어. 그때 받은 소름 돋는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엄마가 자는 도중에 도르르 가는 소리가 나서 보았더니 물에 젖어 반질거리는 머리카락을 가진 무언가가 방 한가운데를 돌고 있었던 거였어요. 우리 엄마는 그런 것에는 이골이 나 있던 거였는지 다행히 무시하고 자는 게 가능했었다고 해요. 그 이후 엄마는 저를 데리고 큰 절로 갔어요. 거기서 온 가족이 다 같이 효력이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도 그곳에 있는 모든 불상과 그림마다 절을 올리고 왔어요. 저는 믿지는 않으면서도 진짜 간절하게 빌었어요. 제발 그 남자를 없애달라고. 매일 매시간 붉은 팥과 찹쌀을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모든 형체들이 기적같이 사라졌어요. 저는 사라졌는데도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지금은 그 집을 나왔고 그 남자는 이제 제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자도 아이도 남자도 제 눈에 안 보인답니다. 나중에 엄마가 유명한 점집에 가서 상담을 받았다고 해요. 그때 점쟁이 분께서는 딸이 그림이나 손재주가 좋지 않냐고 물어봤대요. 실제로 취미 삼아 그림을 그렸기에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그렇게 시꺼먼 것들은 잡귀라고 복이 있는 사람에게 들러붙어서 해를 가한다고 하네요. 저 같은 경우엔 복이 어깨에 있어 그렇게 끈질기게 어깨를 찔러댄 거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들어서부터 대학 새내기 시절까지 그 남자 때문에 모든 게 엉망진창이었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아요. 요약하자면 영적으로 민감한 엄마와 함께 살면서 자신도 기가 센 줄 알았지만 이사 후 이상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중에 누군가가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집안에서 누군가를 느끼며 저를 따라오는 느낌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엄마와 함께 큰 절에 가서 기도를 올린 후 그동안 겪었던 이상한 현상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중독. 가려운 곳을 긁는 행위가 체내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킨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이것은 당신이 몸을 긁을 때 단순히 가려움을 해소할 뿐 아니라 쾌감을 느낀다는 의미가 된다. 놀라운 일도 아니지만 특히 증상이 심각한 사람들도 있다. 크레이그는 심한 가려움을 느꼈다. 그의 짧은 손톱이 그 끔찍한 감각의 근원을 찾아 피부 밑을 절박하게 파고들었다. 극적. 너무 기분 좋아. 그의 손톱은 자신의 피부를 뚫었다. 피가 배어 나오기 시작했지만 그의 손가락은 아직 원하는 곳에 닿지 못했다. 극적. 도파민이 그를 취하게 만들었다. 크레이그에게 안도감과 만족감이 찾아왔지만 그를 멈추기에는 한참 부족했다. 아니, 그는 긁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피부가 다 벗겨져서 근육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가려움은 심해져만 갔다. 이제 크레이그는 손가락이 닿는 곳에 드러난 하얀 물체를 볼 수 있었다. 돌이킬 수도 없다. 너무도 가려웠다. 그는 근육 아래에 숨어있는 하얀 것을 긁어야만 했다. 그의 손끝이 마침내 넙다리뼈의 표면에 도달했다. 가려움은 가셨고 크레이그는 해방감에 차서 심호흡을 했다. 너무도 기분이 좋았다. 그는 어떤 고통도 없이 가려운 곳을 긁는 기쁨을 누렸다. 그러나
크레이그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안구 뒤에서 또 다른 가려움이 느껴졌다. 묶여있던 그의 희생자는 피칠갑을 하고 있는 손이 얼굴에 가까워지는 것을 보고 경련하며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는 가려운 곳을 긁어야만 했다. 세 번째 이야기, 스토킹. 고향 친구에게 들은 경험담을 풀어볼까 합니다. 여자인 친구였는데요. 이 친구의 이야기를 처음 들은 건 고교 졸업 후 21살 때쯤 군대 가기 전에 다른 친구들과 여럿이 바다에 놀러 갔다가 밤에 술 한잔하면서 서로 무서운 경험담을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됩니다. 저희 고향은 경북의 작은 동네입니다. H양은 딱히 특별할 것도 없이 지극히 평범한 친구였어요. 다만 어떤 아저씨와 자주 마주친다는 것 하나만 빼고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린다던가 편의점 앞에서 아이스크림 봉지를 까던가 혹은 그냥 걷다가 문득 뒤돌아보게 되는 경우 다들 있으시잖아요. H양은 항상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뒤돌아볼 때 가끔씩 어떤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냥 무뚝뚝하게 생긴 평범한 아저씨라고 했는데 뒤를 볼 때면 몇 걸음 뒤에서 그 아저씨가 쳐다보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눈이 마주치면 그냥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리고 자기 갈 길을 가더래요. 항상 마주치는 게 아니고 두어 달에 한 번, 어쩌다가 한 번씩 마주치는 아저씨였는데 그게 항상 같은 방식으로 뒤돌아보면 눈이 마주치고 눈이 마주치면 그냥 갈 길을 가더랍니다. 그런데 느낌이 스토킹이나 범죄자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길 가다가 우연히 눈 마주친 그런 느낌이라 처음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 큰 동네도 아니라 여러 번 마주친 것도 그닥 신경 쓰이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 아저씨와 마주치게 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추석에 할머니 댁에 갔다가 심부름하러 나갔을 때 한 번 마주치고 이상한 느낌을 받았는데 결정적인 건 고2 때 제주도 수학여행을 갔는데 거기서도 이 아저씨와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채고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상담을 해봤다고 해요. 친구들은 그렇게 자주 마주치는 사람이면 사람 많은 데서 마주칠 때 인사나 해봐라 라고들 했는데 H양의 말하기 이 아저씨는 그냥 걷다가 마주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꼭 뒤돌아볼 때만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주쳤을 때는 뭔가 말을 걸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고 이상하게 그냥 쳐다만 보고 있게 된다고 하고 마주치면 말을 걸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네요. 그냥 언제나 무방비 상태에서 뒤를 볼 때 눈이 마주치고 고개를 돌려 자기 갈 길을 가는 아저씨를 잠깐 동안 멍하니 쳐다보다가 또 마주쳤네 이 생각만 든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담을 21살 때 처음 듣고는 그냥 별로 무섭지도 않고 다른 친구들도 그게 뭐냐는 반응이었지만 대학 가서도 몇 번 봤다는 말에 수호령 같은 게 아닐까 스토커 귀신 같은 게 아닐까 진짜 사람인데 스토커면 대박이겠다 등등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 년 후에 서울 경기권에 사는 친구들이 한번 모이게 된 자리에 H양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들었던 경험담이 생각이 나서 그 아저씨는 아직도 따라다니냐 하면서 농담조로 물어봤는데 H양이 그때보단 좀 더 심각한 분위기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 뒤로도 1년에 대여섯 번은 꾸준히 보면서 살았는데 항상 눈이 마주치면 가버리던 그 아저씨가 딱 두 번 눈을 피하지 않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방학 때 고향에서 지내다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가던 중 횡단보도에서 한 번 마주쳤는데 그땐 그냥 가버리고 집 근처쯤에 갔을 때 또 뒤를 보니 그 아저씨가 서 있었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그 아저씨가 눈이 마주쳤는데 눈을 피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계속 마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H양도 긴장을 해서 눈을 피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몇십 초 정도 서로 눈을 마주친 채로 가만히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겁이 덜컥 나서 집으로 뛰어갔는데 그 다음 날에 H양의 집 앞에 있는 시장에 큰 불이 나서 시장 전체가 다 타고 H양의 집까지 불이 붙었지만 다행히 전수하지는 않고 다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학교 수업이 끝나고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 길에 또 뒤돌아보다가 마주쳤는데 이번에도 눈을 마주친 채로 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H양도 바로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얼른 고개를 돌려 갈 길을 갔다고 해요. 그리고 며칠 후에 H양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고인이 되셨습니다. H양은 그 아저씨가 자신의 주변에 해를 끼치는 건지 위험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 자신에게 직접 피해를 준 적은 한 번도 없으니 앞으로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저희는 30대 중반이 되었고 H양도 가정을 이뤄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뒤로도 저희는 종종 모임을 가졌는데 저는 가끔 생각이 나면 그 뒤에 서 있는 아저씨는 아직 따라다니냐고 묻곤 합니다. 그 아저씨는 아직도 H양을 따라다니는 듯 하더군요. 그 아저씨가 다시 눈을 피하지 않는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딸이 엄마에게 전하는 말. 엄마, 예전에 내가 엄마랑 싸우고 한동안 연락 안 했을 때 기억나? 그때 있잖아.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이 됐다고. 있지. 엄마 딸 김혜정은 그때 죽었어. 그것도 내가 죽였다. 놀랐지? 장난치는 거 아닌데. 장난 같아 보여? 한 20년 됐나. 우연히 지갑을 하나 주었거든. 돈만 빼고 버렸으면 됐는데. 그냥 궁금하잖아. 누군가의 개인정보를 몰래 본다는 게 생각보다 짜릿하거든. 그렇다고 별게 있었던 건 아니고. 현금 몇만 원, 영수증, 학생증, 남자친구랑 같이 찍은 사진 정도. 근데 또 그게 보다 보니까 궁금해지더라고. 지갑 너머로 보이는 이 아이는 실제로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하고 말이야. 처음엔 호기심이었어. 그냥 학교 앞에 가서 무작정 기다렸지. 근데 혜정이는 사진빨이 좀 심하더라. 남자친구 보고 알아봤지 뭐야. 남자친구가 완전 내 이상형처럼 생겨서 첫눈에 보고 반했었거든. 아무튼 며칠 좀 지켜봤는데 말이야. 혜정이는 정말 부러운 삶을 살고 있더라고. 내가 원하는 학교의 학과, 잘생긴 남자친구, 화목한 가정과 유복한 경제 사정. 근데 그때 내가 좀 힘들었거든. 나는 늘 정말 힘들게 살았거든. 있잖아. 나는 고아야. 부모 얼굴도 모르고 고아원에선 학대도 당했었고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뛰쳐나왔을 때 처음 훔친 게 혜정이 지갑이었어. 주었다고 그랬었나? 어쨌든 말야. 그때 훔친 돈도 다 쓰고 정말 배고팠는데 문득 지갑이 정말 구원의 손길처럼 느껴지더라고. 나는 연기자가 꿈이었어. TV에 나오는 이쁜 배우들 보면 그렇게 부럽더라.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혜정이를 연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신기했던 게 우리 둘이 생긴 게 누가 보면 헷갈려 할 정도로 비슷했거든. 머리 스타일이나 피부 상태 그런 것은 달라도 눈매, 입, 그리고 코나 체형은 진짜 비슷했어. 이런 게 운명인가 싶더라. 그리고 혜정이는 지금 자기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했고 그래서 내가 그냥 김혜정을 하기로 했어. 생활 패턴이나 습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같은 것은 매일 몰래 숨어서 지켜보는 걸로 됐는데 얘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는 알아내기 힘들더라고. 그래서 왜 그때 있잖아 그때 엄마한테 엄청 화내는 문자 보냈을 때 그거 실은 내가 보낸 거였어.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 한 사람의 일생을 전부 듣는 건 딱 일주일이면 충분했어. 아니, 그 사람이 스스로 말하고자 한다면 훨씬 더 적게 걸리겠다. 혜정이가 내 계획을 눈치챘는지 뭔가 자꾸 거짓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는 사실이랑 다른 말을 할 때마다 손톱을 뽑았어. 3개 정도 뽑고 나니까 그 뒤론 사실만 말하는 것 같더라. 나중에 손톱은 다 뽑아버렸어. 그 고통에 가득 찬 혜정이의 얼굴이 너무 아름답더라. 그리고 혜정이는 죽었어. 내가 죽였다고 해야 하나. 근데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 이를 뽑으면 그렇게 피가 많이 나는지 몰랐거든. 내가 치과 의사도 아니고 말이야. 자고 일어나니까 차가운 게 죽은 것 같더라고. 그때 정말 죽은 건지 기절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죽여야 했으니까. 김혜정이 2명인 건 이상하잖아. 자르느라 얼마나 고생했던지. 그래도 참 보람 있었어. 아마 지금쯤이면 혜정이는 대서양의 태평양 바다에 골고루 퍼졌을 거야.
엄마 왜 울어? 나 결혼할 때도 안 울었으면서. 왜 울고 그래 바보같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 어제랑 오늘이랑 왜 누구한테 말하려고. 근데 엄마는 치매 걸렸잖아. 아무도 안 믿을걸. 어머 내 정신 좀 봐. 밥 다 됐겠다. 기다려. 딸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이 됐잖아. 오늘 반찬은 내가 좋아하는 장조림이야. 근데 실은 나 장조림 별로 안 좋아해. 그래도 맛있게 먹을게. 엄마 사랑해. 5번째 이야기, 쌍둥이. 우리 집에 사정이 있어서 엄마가 나 어릴 때 쌍둥이 2명을 뱃속에서 잃으셨는데 엄마 아빠는 자식을 잃으신 거라 힘들어하셨어. 뱃속에서 8개월째 죽었기 때문에 거의 출산을 임박해서 아기가 죽었지. 내가 7살 때 그 일을 겪고 나는 지금 21살이야. 어느 날 수업이 늦게 있어서 자고 있는데 방 안이 시끌시끌해서 눈을 떠서 웬 꼬마 남자애 2명이 우리 집 장롱을 뒤지고 있었어. 확실히 꿈은 아닌 것 같았어. 완전 대박 무섭고 생생했지. 그래서 너네 뭐해? 이랬더니 꼬맹이 2명이 나한테 앵기더니 누나, 나 유치원 가야 되는데 유치원복 바지를 못 찾겠어. 찾아줘. 이러는 거야. 꿈에서지만 짐작으로 그 쌍둥이 애기들 같았어. 그래서 애기들을 안고 엉엉 울었지. 미안해 미안해 하면서 울었어. 근데 그 중에 한 애기가 나한테 물어봤거든. 엄마 아빠가 아직도 우리 기억해? 우리 안 잊어버렸어? 이러는 거야. 심장이 쿵 하는 느낌이 들었어. 왜냐면 엄마도 아직까지 애기들 보는 거 힘들어하고 아빠는 애기들이 하늘나라 간 날이면 이기지 못할 정도로 술 마시고 오셨거든. 어느 날 아빠가 술 취하셔서 한 얘기가 엄마는 애기들이 죽은 날짜를 기억 못 하신다고 해. 엄마가 혼수 상태까지 가셨었지. 그래서 아빠는 엄마 아빠 대신 엄마 아빠가 못 챙기는 날이 와도 그날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 그 말이 생각나서 정말 통곡하면서 엄마 아빠랑 우리는 너네 기억해. 안 잊었어. 잊은 적 없어. 하고 서로 껴안고 울었어. 그러니까 그 물어본 애기가 다른 애기 껴안으면서 우리 안 잊었대. 정말 우리 안 잊은 거지. 이러고 뛸 듯이 기뻐했어. 그리고 자기들끼리 간다고 사라진 거야. 엉엉 울고 있는데 꿈이었지. 눈 뜨자마자 무섭기도 하고 너무 생생해서 친구한테 전화해서 울었던 기억이 나네. 6번째 이야기, 버스에서 아저씨가 따라왔다. 제가 버스를 탈 때 1인석보다 2인석 쪽에 앉는 걸 좋아해서 2인석 자리에 앉아서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핸드폰이나 만지면서 있는데 정장을 입은 아저씨 한 분이 버스를 타더군요. 힐끔 보고 다시 핸드폰 하는데 제 옆으로 와서 앉으시는 겁니다. 당황했어요. 왜냐면 앞에 1인석들도 많이 비고 제 뒤에 2인석들도 거의 빈 상태였으니까요. 버스에 탄 사람은 저랑 제 옆에 아저씨, 뒤에 아줌마, 앞쪽에 여성분 이 정도였는데 어쨌든 너무 당황스러웠죠. 앉으신 걸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핸드폰만 하는데 갑자기 옆으로 붙으시는 거예요. 아 진짜 왜 이러시지 하고 옆을 보니까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군요. 이건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핸드폰만 계속 보는데 창문에 비친 그 아저씨가 아직도 계속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희죽 웃으시고 너무 기분 나쁘고 소름 끼쳐서 두 정거장만 가면 아파트라서 그냥 일어섰어요. 그런데 그 아저씨도 일어나시는 거예요. 제발 진짜 같은 곳에 내리지 마라 생각하고 서 있다가 아파트 정류장에 도착해서 내리는데 그 아저씨도 같이 내리는 거예요. 버스 정류장에 저랑 그 아저씨뿐이라서 저는 빨리 걸어갔어요. 너무 무서워서 설마 내가 오해한 건가 같은 아파트 사나? 아니, 버스 옆자리에 앉고 따라 내렸잖아. 여러 생각이 들면서 빨리 걸어가는데 갑자기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제 머리채를 잡은 거 있죠. 진짜 너무 놀라서 소리 지르면서 제가 갖고 있던 통조림 선물 박스로 머리를 후려쳤는데 소리 지르면서 넘어지더군요.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경비실 쪽으로 뛰어갔어요. 뛰어가는데 쫓아오는 소가 들리니까 너무 무서웠죠. 계속 뛰다가 경비실이 보여서 경비 아저씨를 부르면서 뛰어가는데 아저씨가 놀라서 경비실에서 나오더군요. 살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경비 아저씨한테 누가 뒤에서 쫓아와요. 하고 말하면서 뒤돌아보는데 그 아저씨가 더 이상 안 쫓아오고 가만히 있으시다가 저 시발년 이러고는 뒤돌아서 도망가시더라고요. 진짜 너무 무섭고 이런 일 당해보는 게 처음이라서 막 계속 눈물 나오고 그러는데 경비 아저씨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진짜 다음에 또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 계속 떠오르고 무섭고 그러네요. 엄마한테 말하니까 또 누가 따라오면 동생한테 전화해서 데리러 오라고 하는데 그렇게 늦은 시간도 아닌데 이런 일을 당해서 집에 갈 때 조심하세요. 아직도 진짜 너무 무서워요. 또 버스 탔는데 그 아저씨랑 마주칠까봐 말이죠. 7번째 이야기, 생생한 공포. 제가 원래 어릴 때부터 뭐랄까, 가위에 좀 쉽게 눌리는 스타일이었거든요. 한 달에 10일 이상은 가위를 눌리는 정도였으니까. 지금부터 3년 전, 그러니까 20살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가족이 안산에서 사는데 집 계약이 끝나서 이제 어머니가 회사 다니기 편한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집 계약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집 구경을 갔었죠. 우리 가족이 이사 오기 전에 약 8개월가량 비어 있었던 집이라 그런지 뭔가 황량하기도 했고 으스스한 기운도 있었던 집이라 뭔가 기분이 좀 꺼림칙했었거든요. 그래도 어머님 회사가 가까웠고 동생 학교도 가까웠던 터라 그냥저냥 계약을 하고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이삿짐 센터를 통해서 짐을 다 옮기고 하루 종일 가족들이 쓸고 닦고 가구 위치 정리하고 해서 그나마 좀 사람 사는 냄새가 나게끔 만들어 놓고 피곤에 쩔어서 잠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다음 날이었죠. 아버지는 건설 현장 일 때문에 새벽같이 현장으로 가셨고 어머니도 아침부터 회사에 나가시고 동생도 고등학생이어서 학교에 가고 집에 저 혼자 남게 되었죠. 제가 A형이라 그런지 잠자리를 옮기면 잠을 좀 설치는 경향이 있어요. 친척 집을 가거나 친구 집을 놀러 가서도 그래요. 물론 이사 첫날도 뒤척거리다가 선잠을 잠깐 잔 상태였습니다. 아침에 동생 밥 먹여서 학교까지 보내놓고 서 있는데 몸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만 자야겠다 하고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한창 잠을 자기 시작하는데 누군가가 제 머리를 쓰다듬는다는 느낌이 나더군요. 잠결에 엄마가 나 깰까봐 재워주느라고 머리 쓰다듬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잠이 들려던 찰나 엄마가 회사에서 퇴근하면 저녁인데 벌써 저녁인가? 그럼 동생도 집에 왔을 텐데 왜 안 깨웠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더군요. 그래서 일어나려고 머리를 일으키는데 몸이 안 움직여지는 겁니다. 물론 말소리도 안 나오고 가위에 눌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깨워달라고 가위에 눌렸다고 진짜 있는 힘껏 소리치는데 그저 몸 안에서 메아리 칠 뿐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는 않더라고요. 실눈을 뜬 상태로 엄마를 봤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분명 어머니는 단발에 잘 정리된 머리였는데 제 머리를 쓰다듬는 사람은 뭔가 부스스한 긴 머리였던 거죠. 속으로 이거 뭐야? 얼른 일어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되뇌이고 있는데 제 머리를 쓰다듬던 여성분이 내 아들, 내 아들 이 말을 계속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이 상태로 그냥 잠이 들었다간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친구들이 우스갯소리로 가위 눌린 상태에서 다시 잠들면 죽는다는 농담을 많이 했죠. 그리고 겁이 많았던 저는 그걸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잠들지도 못하고 어떻게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다가 실눈으로 다시 그 여자를 쳐다봤는데 우리 엄마라고 하기엔 너무 어린 여자분이 생기 없는 목소리로 내 아들 이라고 반복하고 있다가 갑자기 점점 얼굴이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제 얼굴로 가까워졌다고 해야 맞을까요? 진짜 있는 힘껏 미친 듯이 발버둥을 쳐봤지만 현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기 힘든 상황. 그리고 그 여자의 얼굴은 점점 내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믿지도 않는 하나님 부처님 다 불러봤지만 도움이 될 리가 만무했죠. 그렇게 그 여자의 얼굴이 제 코앞에 다가오려는데 갑자기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아랫배에 이상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몸이 앞으로 구부려지면서 커억하는 소리를 냈는데 알고 보니 학교 마치고 집에 온 동생이 배고프다고 밥 차려달라고 가방을 제 배 위에 던진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가위에서 풀렸고 제 코앞에 있었던 여자의 얼굴도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가위에서 풀려나자마자 진짜 미친 듯이 캑캑거리면서 동생한테 이야기를 해줬지만 다 밖에서 일하는데 지 혼자 자니까 악몽이나 꾸지 배고파 밥 줘라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더군요. 밤에 엄마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니까 그게 다 네가 교회를 안 나가서 그런 거야.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자라고 하시면서 안 믿어주십니다. 근데 저는 그날 확실히
무언가와 함께 있었고 그 무엇인가가 머리를 쓰다듬으며 저에게 내 아들 이라고 했었거든요. 과연 그건 무엇이었을까요? 진짜 동생의 말대로 악몽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집에 뭔가가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이제 다시 이사를 와서 다른 집에 살고 있지만 아직도 그 집 부근을 지나갈 때면 그날 생각 때문에 소름이 돋고는 합니다.